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장 컴퓨터와 프로그램 그리고 C. 자, 1장은 사실은 C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고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컴퓨터는 뭘 수행하는가, 프로그램은 뭔가, 그리고 C 언어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는 무엇을 실행하는가? 뭐 본서에서도 나왔지만 컴퓨터를 통해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나요? 자,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자, 이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서를 작성,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자, 문서를 작성하려면 MS 워드나 뭐 또 아래 한글이나 또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는 것도 스마트폰도 역시 스마트폰은 컴퓨터인 건 알고 계시죠? 완벽한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은. 다만 운영체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PC는 다 윈도우 환경인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나 또는 iOS 그 외의 바다 뭐 여러 가지 OS들이 또 스마트폰에 있죠. 그게 다를 뿐이지 완벽한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지요. 그래서 앱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일반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진 편집용 소프트웨어, 포토샵이나 또는 그림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컴퓨터는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수행한다는 거죠.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행한다.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제시되는 내용들이겠죠. 어디에서 수행될까? 어떻게 수행될까? 자, 그 문제는 다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1번 문제는 정답을 이 정도로 제시하면 되고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지 쓰시면 그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코드로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 그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하드웨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발생한 설계서, 프로그램 매뉴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즉 프로그램과 그 부속 문서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이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절에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즉 프로그래밍 언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번 문제 컴퓨터와 사람의 세 가지 상호작용에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인지하는 응용 분야 세 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인터넷의 정보 검색을 통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답은 뭐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면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성인식, 즉 사람의 언어, 우리 자연어죠.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지하는 분야의 이해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만 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뭐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서 음성인식 기술, 뭐 가정기기의 제어에 활용되는 음성인식 기술, 그죠? 이런 거, 뭐 어떤, 그, 가정에 있는 TV나 이런 것들이 음성을 인식을 해서 켜져라, 꺼져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홈 네트워크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음성 인식 기술, 역시, 뭐, 제 이름을 김충석 하면 저에게 전화가 걸리는 이러한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이름 정도를 글자 단위로 읽어서 그것을 인식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이러한 인식 기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기능 역시 목소리의 어떤 주파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음성 인식 분야. 그렇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인식이죠. 음성을 인식을 해서 처리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의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이름 되는 것은 사실은 이름 석자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매칭되는 걸 찾아주는 역할이지만
사람이 한 말을 처리하는 이러한 기술은 아직까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는 얼마인가, 4 곱하기 4는 얼마인가, 4 나누기 4는 얼마인가. 만약 이러한 형태로 음성 인식이 돼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어를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복잡하게 복잡한 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한번 보시고 정지시켜 놓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음성 인식을 실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자신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언어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조사하여 간략하게 쓰세요. 자, 우리가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C 언어를 배우기 전에 C 언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가를 배우고 있는 부분이죠. 또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가 있습니까? 일단 C 언어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 언어는 뭐 본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이 C 언어를 개발을 했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언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다음 언어로 주로 배우죠.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대부분의 학교가 자바 언어를 배우는데요. 또는 C 언어와 자바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자바 언어는 이제 오크란 언어로 탄생했고 91년도 미국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있는 지금 현재 이제 오라클에 인수가 된 회사인데요. 컴퓨터 과학자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개발된 언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언어죠. 자바 언어도 현재 C 언어와 자바 언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언어를 본다면 뭐 어떤 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조사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브젝트 C 언어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C 언어의 어떤 객체지향 개념이 많이 가미된 오브젝트 C 언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C, 자바, 오브젝트 C 언어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언어 또는 알고 있는 언어를 인터넷에 조사해서 이렇게 쓰면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절의 1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건축이나 프로그램에서 설계가 중요한 이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가? 직접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는가? 그럼 집은 어떻게 짓는가? 바로 삽과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나 집을 지을 때에도 항상 설계가 중요하다. 설계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이나 프로그램에서의 설계는 실제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기 전에 해보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그죠? 일종의 시뮬레이션 과정. 맞죠? 시뮬레이션 과정을 우리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건축을 요구한 건축주와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한 사용자와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쓴 이유는요. 자, 우리가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건축주가 이 집을 짓는데 20억을 주겠다. 그래서 집을 다 지었더니 이거 내가 원하던 집이 아닌데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설계도 또는 3D 모형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를 미리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계도 정도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엔 뭐냐 하면 설계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불완전하게 하면 결국에는 완성된 건축물이나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설계를 예를 들어서 설계를 50% 정도 정확하게 했다. 50만 원 들여서 했다. 근데 사실은 1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좋은데 50만 원밖에 안 들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50을 세이브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되고 나서 오류가 발견이 되면은요. 그걸 고치는 데는 500이라는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다 지어놨더니 내가 방 2개로 하라 그랬는데 왜 3개로 했어요? 라고 하면 결국엔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 프로그램도 역시
특히 프로그램은 더 심각하죠. 내가 원하던 기능이 안 들어가고 다른 기능이 들어갔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틀리게 나왔다거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설계 과정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금액, 최종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굉장히 건축이나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에서 1에서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요, 주요 언어로 나타냈습니다. 약 10가지 언어 정도로 쭉 나타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프로그램에 제가 코멘트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 물론 다른 이제 좀 많이 상이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 놓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의 공통점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하고 있다.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막 가서 99 플러스 100 이렇게 더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죠. 그럼 만까지 더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 논리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초기 값을 설정하고 값을 일씩 증가시켜서 합에 더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공통점이죠.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 자, 우리가 앞절에서 컴퓨터는 아직도 0과 1밖에 모르는 멍청한 기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로와 1밖에 모릅니다. 이진법 컴퓨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A는 10이다, B는 20이다, C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문자도 쓰고 숫자도 10진법으로 씁니다. 자, 그렇게 10진법과 문자로 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당연히 제로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로일로 바꾸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 컴파일 기법입니다. 컴파일 기법은 어떤 방법이죠? 컴파일 기법은 프로그램이 컴파일러라는 번역기에 의해서 0과 1로 구성된 이진 파일로 번역된 다음 번역된 파일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충석 교수가 CS킴이라는 언어를 하나 만들었다. 이거 만들었으니까 쓰세요. 그럼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까? CS킴 언어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컴파일해줘서 제로일로 바꿔줘야 실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제가 컴파일러를 만들어줘야 되죠. CS킴이라는 언어를 개발했고 이 언어에는 자료형이 몇 개 있고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언어의 컴파일러는 CS킴 컴파일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 쓰십시오. 라고 해야 그걸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이진 파일로 번역해주는 놈이 바로 컴파일러죠. 그럼 예를 들어 C 언어가 이제 컴파일러 언어인데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 요놈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면 그 결과 파일이, 요건 제로일로 되어 있는 거죠. 요 파일이 탄생이 됩니다. 탄생된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로일로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는 제로일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기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다만 C 프로그램을요, 컴파일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보C라는 컴파일러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MSC,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 하는 컴파일러가 있고요. 또 다른 컴파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비주얼 C를 가지고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컴파일러를 쓰는 예는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C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중견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컴파일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다? 없습니다. 왜요? 제로 1밖에 모르는 멍청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은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하는 방법에는 컴파일러 기법, 인터프리터 기법, 하이브리드 기법이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기법은 컴파일러 기법과 인터프리터 기법을 다 쓰는 언어죠. 하이브리드 기법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제로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중간 코드예요. 이 중간 코드는 사실은 자바 같은 언어가 이제 하이브리드 기법인데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코드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그럼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인지가 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제로일이냐? 제로일은 아닙니다. 이 중간 코드는 그럼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중간 코드는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될 수 없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코드입니다. 중간 코드는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인터프리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로일이 아니니까. 제로일이 아니니까 중간 코드로 된 거를 인터프리터가 직접 실행하게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중간 코드를 한 줄씩 기계어로 번역해서 즉시 실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하이브리드를 씁니까? 왜 하이브리드를 씁니까? 이거 속도도 두 번이나 거치면 컴파일러 거치고 인터프리터 거치면 속도가 느린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이브리드를 쓸까요? 하이브리드 언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식성입니다. 이식성. 즉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를 거쳐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코드로 바뀌게 되고요. 중간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매킨토시, 윈도우 7, 리눅스 머신에서 다 수행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인터프리터는 리눅스 인터프리터, 윈도우 7 인터프리터, 맥 인터프리터는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컴파일러 기법하고 비교하면 컴파일러는 바로 기계어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기계어는 운영체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윈도우 7에서 C 언어가 컴파일이 됐으면 그에는 윈도우 7에서만 그 exe 파일, 그 실행 파일은 윈도우 7에서만 돌아가죠. 그럼 리눅스에서는 안 돌아가죠. 리눅스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C 프로그램을 다시 리눅스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서 리눅스용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기법은 컴파일러 기법에 비해서 커다란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언어는 이제 인터넷의 네트워킹 언어로서, 즉 일반적으로 요즘 사용되는 이제 우리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굉장히 적합한 언어들이 많이 하이브리드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자세한 것은 또 뒤에 부분에 가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기법은 컴파일러 기법과 인터프리터 기법을 다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미 C 언어의 이제 5절 마지막 절인데요. C 언어의 역사를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서 조사하여 쓰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C 언어의 역사 뭐 책의 본서에 잘 나와 있죠. C 언어는 BCPL이라고 하는 언어와 B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된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해서 이분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C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C 언어를 보면 BCPL-B를 기반해서 C가 개발이 됐고 이 C 언어는 또 다른 언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C, C++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 역시 그 다음에 C#이라고 하는 언어로 또 C에 객체지향 개념이 도입된 오브젝트 C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C 언어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정도로 C 언어의 역사, 뭐 본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C 언어의 특징이죠. 책의 3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C 언어의 특징을 3가지로 첫째, 간결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예하고가 적다. 예하고가 적다라는 게 간결할 수도 있지만요,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또한 특정한 절차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왜 C 언어를 간결하냐? 복잡해지면 함수로 다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함수를 여러 개 모아서 함수들이 서로 호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C 언어의 간결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식성은 C 언어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란 얘기는 다양한 응용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또 플랫폼도 윈도우나 유닉스 등에서 얼마든지 개발이 되어서 또 이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언어고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특징 중에 가장 뛰어나다 그러면 효율성입니다. C 언어는 빠릅니다.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른 언어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실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C 언어는 메모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프로그래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아주 요소로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메모리를 또 반환받고 이러한 기능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성이 뛰어난 언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이제 C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엔 3번 문제 TOB의 홈페이지에서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순위를 조사하여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서에도 소개를 해놓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의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항상 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티오베사는요,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이제 사용 순위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매월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이 12월인데요. 2014년 12월 티오베사는 역시 제 책에서 제공해드린 데이터처럼 C 언어가 17.588%로 랭크가 1위로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언어가 14.959, 뭐 15% 정도 되죠. 많은 차이는 없지만 자바 언어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C가 9%, C++가 6%, C샵이 4.3%, 뭐 이 정도의 순위로 쭉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즉 C 계열의 언어다라고 보면 C와 오브젝트-C, C++, C샵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언어가 C고 그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C가 아직도 프로그래밍 언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뭐 자바와 견줄만하게 1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요,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10년 쭉 되어 있는데요. 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그래프 얘가 자바입니다. 그리고 얘가 C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바가 조금 더 독보적이었어요. 자바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최근에 와서 C와 자바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C가 조금 앞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다시 또 이 티오베사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현재의 순위가 어떻게 돼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